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3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살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류는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기도 했죠. 저는 그 끊을 수 없다는 천륜을 할 수만 있다면 수백 번이고 더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다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 모두에게도 그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동안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죠. 무려 집 나간 지 20년 만에 저희 눈앞에 다시 나타나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기 직전까지는요. 그 순간 저는 새삼스럽게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엔 없는 이보다 못한 부모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 꼴을 엄마는 미처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점이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 자식이라는 미명하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끊어낼 수 있는 인연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저의 사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 목숨과도 같은 엄마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총량이 비슷하다면 아마도 아버지에게 갔어야 할 그 사랑이 엄마와 여동생에게 대신 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저의 엄마는 아버지와 20살이 되던 그 어린 나이에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고요. 아무리 결혼을 빨리 하던 시절이라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엄청나게 빠른 결혼이었죠. 언젠가 저는 엄마에게 도대체 아버지의 어떤 점이 좋아서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할 생각을 했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질문을 몇 번이나 했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였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는 하셨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너는 오죽하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래도 아버지를 참 많이도 사랑했었던 시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했고요. 사람이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아버지라니. 저나 여동생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전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했고요.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골 처녀를 꼬셔서 결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결혼을 한 이후로 엄마는 한동안은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꿀이 뚝뚝 흐르던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랑의 결실로 제가 태어났고요. 문제는 그게 채 1년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였죠. 거짓말처럼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다 떨어졌는데? 뭐? 엊그제 돈 줬잖아. 그걸 벌써 다 썼다고? 엊그제라니, 그게 벌써 한 달 전인데. 나도 지금 돈 한 푼 없어. 월급날도 아닌데 돈이 어디서 나와? 저녁에 마실 술값도 없어서 얻어먹고 다니는 판인데. 결혼하고 몇 달 뒤, 저를 임신한 엄마는 임신 막달이 될 때쯤 처녀 때부터 해왔던 일을 관둬야 했습니다.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시내 의류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늘 잘 되는 가게라 손님이 붐벼서 빠릿빠릿한 직원이 필요했는데 몸이 무거워지면서 더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것도 가게 사장님의 배려로 진작에 관뒀어야 할 걸 몇 달이나마 더 연장해서 일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마저 끊기고 나니 바로 눈에 띌 정도로 가게에 타격이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다며 엄마에게 생활비를 늦게 주거나 그나마도 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 당장 먹을 쌀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소정이 분유랑 기저귀는 사야 할 거 아니야. 돈 없다고 애를 굶길 거야? 쥐콩만한 게 뭘 이렇게 자주 많이 먹는지 어째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러게 전 먹였으면 최소한 분유값은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누구는 분유 먹이고 싶어서 먹이는 거야? 처지 안 나오는 걸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야. 에이씨. 그러니까 남들은 잘만 나오는 게 왜 너만 안 나오냐고.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돈에 쪼들리던 아버지는 돈 얘기만 나오면 미친 듯이 짜증을 내다가 급기야 나중에는 엄마에게 저런 막말까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건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자식 먹일 분유값이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자식들을 어떻게 대했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사람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가 되어 보아야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는데 엄마가 이렇듯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이후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연년생으로 이미 제 여동생까지 태어난 이후였거든요. 여전자 몸으로 딸 둘을 데리고 이혼을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어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해주지도 않았을 아버지였겠지만요. 아버지는 거의 매일 담배를 한 갑 반씩 피워대고 소주를 2병씩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서 피워도 담배 연기가 몸에 쪄들어 있을 상황인데 담배를 버젓이 집안에서 피우고는 했습니다. 문제는 제 여동생이 심각한 천식이 있다는 것이었죠. 엄마, 나정이 또 기침해요. 아버지 또 거실에서 담배 피워요. 여보, 나정이 기침하잖아. 담배 좀 나가서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 담배 연기는 여동생에게는 독성 물질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에도 나정이는 연기를 맡자마자 눈에 띄게 쌕쌕거리기 시작했고 한참 동안이나 기침을 하며 답답한 가슴을 두드리고는 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호흡 곤란까지 일으킨 적도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에 따르면 담배 연기로 계속 기도를 자극하게 되면 천식 발작 증세가 점점 더 잦아지고 악화될 거라고 경고했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의사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애 코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다들 멀쩡하기만 했어. 너무 유별 떨면서 키우는 것도 애 버릇 나빠지는 일이야. 오히려 면역에 안 좋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리고 그건 애가 안 아플 때나 하는 소리지. 지금 나정이 아픈 거 당신 눈에는 안 보여? 당장 담배를 끄든지 아니면 나가서 피우라고. 아유 씨. 집구석에서 담배 한 대 마음대로 못 피우고 나더러 이 엄동설에는 어디를 나가서 피우고 오라는 거야. 귀찮아 죽겠네 진짜. 아버지는 나정이가 눈앞에서 숨이 넘어갈 것처럼 기침을 해댈 정도가 되어서야 외투를 껴입고 궁시렁거리며 밖으로 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나마도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나정이가 죽든 말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었죠. 어디 그뿐이었나요? 아버지는 심각한 주사도 있었습니다. 술을 일단 시작했다 하면 절제를 전혀 못하는 타입이라 주량을 넘길 때까지 마셔대고는 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처음에는 언성이 높아지고 고함을 치는 게 시작이었지만 나중에는 물건을 죄다 바닥에 던지고 부수는 게 일상이었어요. 식구들이 본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는 거였죠. 사실 그 핑계도 우스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라고 해봤자 이미 만취한 아버지가 술을 더 마신다는 걸 저희가 말리는 것뿐이었거든요. 술 마시는 장소가 집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마시고 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덜할 때는 가게 주인이, 심할 때는 경찰에 연락이 오고는 했어요. 가게에서도 술고장을 부리다가 가게 주인이나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서 신고를 당하고는 했거든요. 그렇게 부숴먹은 가게 직기 따위를 변상하는 게 얼마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신 그거 알코올 중독이야. 알아? 뭐? 알코올 중독? 이 여편 내가 터진 입이라고 어디 남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하루가 멀다고 술 퍼마시고 이사다를 내는데 이게 중독이 아니면 대체 뭐라는 말이야.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해봐. 이번 달에만 벌써 신고가 몇 번을 들어갔는지는 알아? 이제 동네 술집에서도 당신 이름만 나오면 진저리를 친다고. 내가 동네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정말. 부끄러워? 지금 내가 부끄럽다는 거야? 그래. 소정이 나정이 생각은 안 해? 밖에 나가면 애들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는 줄 아냐고. 병원에 가서 알코올 중독 치료 좀 해, 제발.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네가 집구석에서 마누라 노릇을 잘했으면 내가 술을 왜 퍼마시겠어? 다 네가 이렇게 집에서 표독스럽게 굴고 사람을 들들 볶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 참다 못한 엄마가 한 번씩 아버지에게 저렇게 말할 때면 아버지는 본인이 술을 마시는 걸 다 엄마 탓으로 돌리고는 했습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죠. 살면서 본인이 잘못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술을 마시면 당연한 일이었고 마시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대화라고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이런 주사가 있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술 마시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본인도 본인의 술버릇을 잘 알고 있으니 여자친구에게 꽁꽁 숨긴 것이었죠. 더 최악인 것은 그 주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나 엄마를 때리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말대꾸를 한다면서 저나 여동생만 때리던 것이 나중에는 말리려고 달려드는 엄마에게도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하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은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동네 사람들이 말리다 못해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준 것도 셀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덕분에 동네에서 저희 자매는 그 불쌍한 애들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남들은 돈 때문에 더러워도 참고 산다고도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식료품 회사에서 영업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영업을 잘해서 보너스도 많이 받고 회사에서도 꽤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했다고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는지는 지금도 의문이지만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서부터는 다니던 직장도 관두게 되었다더라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쫓겨난 거였죠. 매일같이 술 퍼마시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출근을 하는데 그 꼴을 보고 넘어갈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 몇 번이야 그래도 영업 때문이었겠거니 하면서 위에서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눈치였지만 그런 일이 셀 수 없이 반복되고 주변에서도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결국 자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회사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버지는 처음 몇 달간은 그래도 면접도 보러 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도 관두고는 집에 퍼질러 앉아서 한량 같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엄마가 어린 제 손을 잡고 여동생은 등에 업고 나가서 식당 일을 해서 벌어오는 돈을 다 쓰면서요. 그럼 대체 아버지는 뭘 했냐고요? 나가서 돈을 벌기는 했습니다. 죄다 본인 술값과 유흥비로 탕진을 해서 집에 가져오는 돈이라고는 1원도 없어서 문제였지만요. 길면 몇 달 단위로, 그것도 아니면 몇 주 단위로 단기일을 구했다가 관뒀다가를 반복하면서요. 언제 잘릴지 혹은 관둘지를 본인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봉급은 거의 일당이나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오는 쥐꼬리만한 돈으로는 술값에 노름에 심지어 밖에서 술집 여자를 만나는데 다 쓰고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오고는 했죠. 제가 11살이 되던 해,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이 지옥이라고요. 학교를 마치고 여동생 손을 잡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늘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술에 절어있는 아버지가 또 집에 있을까봐 무서워서요. 그나마도 그런 아버지를 말려줄 엄마는 그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밤늦게나 되어야 집에 돌아오고는 했거든요. 저와 여동생은 그 시간을 오롯이 견디고 있어야만 했죠. 언니, 아무도 없어? 쉿! 조용히 해봐. 방에도 확인해야 해. 저희가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담장 너머로 목을 길게 빼고 아버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개는 방이 아니라 마루에 누워서 코를 골며 주무시고는 했거든요. 마루에도 아버지가 없으면 발소리를 죽이고 방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가 재차 아무도 없는지 확인을 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안심하고 들어가 집에서 숙제를 하고 놀았고, 아버지가 있으면 그대로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동네 놀이터나 공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여동생과 함께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집에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자연히 저와 여동생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서로가 서로밖에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언니, 나 배고파. 조금만 참아봐. 언니가 저기 밑에 슈퍼 가서 너 좋아하는 빵 사줄게. 나 콜라도 마시고 싶은데. 나정아, 우리 콜라 살 돈까지는 없어. 대신 물이랑 마셔. 알겠지? 저는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여동생을 달래가며 주머니를 털어서 나오는 돈으로 빵을 사서 나눠 먹고는 했습니다. 가끔씩은 저희만한 딸이 있는 슈퍼 아주머니가 다른 과자를 하나씩 집어다 주시기도 했고요. 그게 동정이라는 걸 저는 그때도 알고 있었죠. 누군가가 소원을 빌라고 한다면 저희는 매일같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그 어린 마음에도 저희에게는 엄마의 불행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는 그런 저희 때문에 아버지와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딸들을 아버지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어른스러웠다면 아마 그때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제발 아버지와 헤어지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저희가 그런 말을 하기에는, 그리고 엄마의 속마음까지 눈치를 채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엄마의 결혼 생활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바로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었죠. 물론 그 전에도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술집 여자와 놀다 온다는 건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격적인 바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엄마는 애써 흐린 눈을 하면서 모른 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무렇게나 던져둔 아버지의 윗도리에서 여자 립스틱이 나와버렸거든요. 엄마는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립스틱을 바르면 입가 주변으로 온통 발진이 생기고는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아버지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 그 립스틱은 다른 여자에게 주려고 산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저는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달려가 립스틱을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자마자 말없이 한참을 앉아있더니 저희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아버지는 바깥에서 한바탕 시비가 붙는 바람에 연락을 받은 엄마가 나가서 데리고 온 참이었어요. 저는 여동생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씨도 너무 춥고 마땅히 갈 곳도 없었지만
어쩐지 아주 오래 있다 와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한 4~5시간쯤 지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이며 화장대며 가구들이 온통 바닥에 다 쓰러져 있었고 그릇들도 나뒹굴고 있었죠. 엄마는 그 속에서 말없이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어디론가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새 엄마는 울었고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커다란 가방을 꺼내서 옷가지를 쓸어 담고 있었어요. 서랍 제일 밑에서 그나마 돈이 될 만한 것들도 모조리 챙긴 채로요. 야, 윤소정. 너희 엄마가 돈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아? 저는 몰라요. 아이씨, 이게 돈을 어디다 꽁꽁 숨겨놓은 거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엄마한테 앞으로 나 찾지 말라고 전해라. 찾지 말라고요? 그래, 이 망할 집구석도 이제 끝이라고. 조언대로 나가줄 테니까 다신 보지 말자고 전해.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커다란 가방을 끌고 등을 돌려 집을 나섰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심지어 제 동생과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로요. 그게 제가 가진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증발이나 한 것처럼 아예 사라져 버렸거든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인간은 이미 바람이 난 지 오래였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고 엄마에게 그 사실을 들키고 난 후에는 사과나 해명 한마디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는 사실을요.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는 제가 전한 이야기에 허탈하게 웃었고 저와 여동생은 그저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영영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제 소원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로 엄마와 저 그리고 여동생은 셋만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셋만 남았다는 사실에 엄마는 예전보다도 더 치열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나가서 무슨 일이든 했죠. 평일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공장을 다녔고 주말에는 배달일과 빌딩 청소 일을 병행하셨어요. 저는 집에서 여동생을 챙기고 집안일을 맡아서 했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저희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학교만 다니라며 저희를 말렸지만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죠. 적어도 제가 먹는 간식값 정도는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엄마가 하루라도 쉬는 날이 있으실 테니까요. 엄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있다고 하기에도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마음고생, 몸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탓에 엄마 또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보인다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저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대학은 꼭 가야 했어요. 그건 여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야 번듯한 직장을 얻어서 이 지독한 가난을 끊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희가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건 그 길밖에 없었죠. 다행히 저도 여동생도 모두 무사히 대학에 들어갔고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삼시세끼 걱정만 안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 형편도 그때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요. 엄마, 오늘 몇 시에 들어올 거예요? 9시라고? 더 빨리 들어올 수는 없나? 엄마한테 내가 치킨 쏜다 그래. 외계는 오늘 언니 월급날이잖아요. 언니가 엄마 오는 시간 맞춰서 치킨 주문하겠대요. 뭐라고? 언니 바꿔달라고?
싫어, 안 받아. 치킨 이미 시켰으니까 무조건 빨리 오라고 그래. 언니, 엄마가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는데? 엄마 치킨 안 좋아하신다고 안 드신대. 그래놓고 저번에도 엄마가 한 마리 거의 다 먹어놓고는? 회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저나 여동생 모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그것 하나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힘든 와중에도 유일한 낙이라면 엄마가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서 셋이서 오붓하게 수다를 떨며 보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저희가 고생해서 번 돈을 이런 데 쓰는 걸 질색하셨지만 그게 저희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만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원하던 직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월급도 받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었고요. 저도 여동생도 모두 원하던 일을 하며 밥벌이를 하게 되자 엄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제 더는 바랄 게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바랄 게 없어요? 앞으로 내가 더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 건데? 엄마, 해외여행도 한 번 못 가봤잖아요. 그건 내가 보내드릴 거고. 오, 여행비는 나정이 네가 다 쏠 생각인가 보지? 당연하지. 근데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가까운 일본부터 가자. 그래. 우리 딸들이 엄마 호강도 시켜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는 거 가보고 하려면 엄마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그치? 나중에 엄마 왜 이렇게 오래 사냐고 지겹다고 하지들이나 마라. 에이, 말도 안 돼. 엄마는 꼭 100살까지 살아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이상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저만을 위해주는 너무나도 착한 남자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결혼이라는 건 못할 줄 알았어요. 그건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 덕택에 바람 피우는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심지어 그런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나 심해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거든요. 어쩌다 간혹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결혼까지 한다는 생각을 하면 저도 모르게 거부감부터 들었고요. 남편은 그런 저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였는데 저의 이런 가정사와 트라우마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백은 받았었지만 서로 호감만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냈었어요. 한참 만에 어렵게 사귀고 난 뒤에도 저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저를 묵묵하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늘 제가 1순위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잠시도 못 쉬고 뛰어다녔어. 고생 많이 했지? 이리 누워봐. 내가 다리 좀 주물러 줄게. 아니야. 일단 밥솥 때 밥부터 해야지. 저녁 시간 벌써 다 지났는데 배고프지 않아? 당신 힘든데 밥은 시켜 먹자. 밥 배달 올 때까지 당신은 그냥 누워서 좀 쉬면서 TV나 보고 있어. 내가 청소기 돌리고 빨래도 다 해놓을게. 남편의 직업은 경찰이었습니다. 솔직히 민원이나 몸 쓰는 일의 강도로 따지자면 저보다도 훨씬 더 고생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다 교대 근무도 만만치 않게 피곤한 일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언제나 웃는 낯으로 저를 맞이하고는 했죠. 저보다 1분이라도 먼저 퇴근하는 날이면 제가 손을 대기도 전에 집안일을 알아서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가정에 충실하고 술은 일체 입에도 대지 않았고 그 흔한 담배도 피우지 않았죠.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연기가 제 쪽으로 올까봐 더 질색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체력도 좋고 워낙에 성실한 사람이라 여태껏 병가 한 번 낸 적이 없었고 오늘도 무사히 출근하는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타는 날이면 그걸 죄다 저한테 보냈죠.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생활비 관리를 아예 제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는 저한테 용돈을 타서 썼는데 그것마저도 본인을 위해서는 딱히 쓰는 일이 없었고요. 당신 용돈 부족하지 않아? 친구들 만날 때도 얻어먹기만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술을 안 마시니까 큰돈 나갈 일이 잘 없기도 하고 나는 딱 적당해. 당신 용돈이나 더 올려봐. 나는 괜찮으니까. 됐어. 용돈은 공평하게 해야지. 나도 별로 돈 쓸 일 없어. 꼭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건 누가 그래? 여자들은 돈 쓸 일이 많잖아. 화장도 해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많을 거 아니야. 갖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 나는 당신이랑 우리 소영이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낙이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남편의 낙은 본인 입으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한 푼 두 푼 소소하게 용돈 모아서 저와 딸아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거요. 간혹 보너스를 타거나 기념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날이 오면 통 크게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너무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어떨 때는 인간이 아니라 로봇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였어요.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을 원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요.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어릴 적 겪었던 그 수많은 불행만큼 대신 보상을 받으라고 신이 남편을 보내준 걸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유년 시절의 좋은 기억이라고는 하나도 남은 게 없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저의 가장 친한 친구도 되어주고 보호자도 되어주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행복한 날들이었죠. 남편은 제 친정 식구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쓸 때도 혼자서 저희 엄마와 여동생을 데리고 경치 좋은 곳에 놀러가 맛있는 걸 먹기도 했고요. 특히나 여동생은 공무원 시험을 조금 늦게 준비했고 오래 공부를 한 편이었는데요. 그때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저 몰래 여동생에게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나정이는 제 남편 말이라면 무조건 찬성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이렇게 잘하니 저도 당연히 시댁에도 잘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꿈에 그리던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도 좋은 남편이었지만 무엇보다 딸아이에게도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주었죠. 제가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다 보니 더욱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아버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었죠. 그때는 아버지가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요. 돌아올까봐 두렵다는 뜻이었죠. 몇 년이 지나도 소식 한 번을 전해오는 일이 없게 되자 이제 정말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안이 찾아왔죠. 저희 가족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생에서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이 저희끼리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불행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저희 엄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난소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이후였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어째서? 엄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증상이 없었다던데요. 원래 난소암 자체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고 있더라도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복부가 부풀어서 더부룩한 정도의 느낌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셨을 때는 늦는 경우가 상당수고요.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여동생은 눈물을 터뜨렸고요. 오히려 엄마는 담담하게 살 날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치료를 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고요.
엄마의 암은 이미 말기에 도달한 상태라 다른 부분에 전이까지 되어 있었고 쓸 수 있는 치료법도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포기하셨어요. 남은 날들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저희는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얼마 남지 않은 날들 동안 추억을 쌓는 데 집중했어요. 시간이 나는 대로 저희는 엄마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죠. 엄마가 못 해본 곳들을 해보고 못 가본 곳들도 다녀보면서요. 매일매일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아마 그때만큼 시간이 소중했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요.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알지? 응, 우리도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 딸로 태어나서 좋았어.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건강도 챙기고. 알았지? 엄마는 살면서 딱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를 만나 저희를 고생시킨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서 좋은 일도 한 가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희를 낳은 일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슬픔이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였죠. 엄마는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후회도 없이 남은 미련도 없이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미리 했었다지만 그렇다고 슬픔이 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와 남편은 상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동생은 내내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바짝 말라 있었고요. 그나마 정신없이 바쁜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금세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만 같았거든요. 자정에 가까운 시각, 조문객이 조금 없는 시간을 틈타 남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저와 여동생을 보며 편의점에 가서 간식거리라도 사오겠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도 벽에 기대어 앉아 조금이나마 숨을 돌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빈소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네, 20년 만에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인연은 거의 끊겼지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친가 쪽 친척들에게 전달했었는데 아마도 거기서 전해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찍 찾아올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친가에서는 저희나 엄마에게는 그동안 아버지와 전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언니, 저 사람 설마... 맞아. 빈소에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놀란 여동생이 벌떡 일어나 제 옆에 붙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빈소에 아무렇게나 엉덩이를 붙이고 주저앉더니 이내 타박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한테 저 사람이라니. 말버릇이 그게 뭐냐? 여긴 왜 오셨어요? 왜 오긴? 남편이 마누라 죽었다는데 와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누가 남편이에요. 20년 넘게 연락도 한 번 없었으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는데 당연히 내가 남편이 아니야? 불행히도 아버지의 말은 정확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는 바람에 오랜 별거 상태가 된 것이지 공식적으로 엄마와 결혼 상태가 종료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 앉지 않았음에도 훅 끼치는 술 냄새는 여전했어요. 아직도 저 버릇을 고치지 못했구나 싶더라고요. 거기다 꼴은 왜 이렇게 거짓꼴인지 혹시라도 가족 간의 몇십 년 만의 재회 장면을 상상했다면 절대로 이런 모습은 아니었죠. 기왕 오셨으니 엄마 얼굴이나 보고 빨리 돌아가세요. 딸년들을 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버릇들이 이 모양이야?
애비 없다고 아주 막장으로 키웠구만. 뭐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앞에서 할 말이에요? 여동생은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아버지라는 인간에게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이 있기를 바랬던 게 무색하게도 저 인간에게는 그런 개념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인간이 했던 그 다음 대사는 아마 평생을 기억하게 될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그런 얘기는 집어치우고 보험 좀 들어놨지? 보험금이 얼마야? 방금 뭐라고 했어요? 보험금이요? 그래, 보험금. 요즘 보험 안 드는 집은 없잖아. 그 어려운 형편에도 꼬박꼬박 보험금 붙던 게 너희 엄마였어. 암보험이나 사망보험금 같은 거 좀 두둑하게 들어놨겠지? 보험금이 얼마나 나온다더냐? 안 그래도 사업이 어려워져서 요즘 힘들었는데 잘 됐네. 저와 여동생은 그 순간 정말 혼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제정신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는 건지. 그래도 한때는 자식까지 같이 낳은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먼저 갔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기는커녕 오히려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럼 그렇지. 저 인간이 여기까지 찾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야! 이게 어디서 애비한테 소리를 질러? 당신 뭐야? 여동생이 그 인간에게 소리를 지르자마자 그 인간은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옛날 버릇대로 여동생에게 손찌검을 한 거죠. 바로 막았었지만 이미 동생의 얼굴이 한 차례 돌아간 이유였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자 바로 저에게도 손을 올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온 남편이 황급히 달려들어 그 손목을 붙들고 막아섰습니다. 아마도 입구에서부터 저희의 대화를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이미 얼굴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화가 가득했거든요. 아파! 이거나! 안 나! 이 자식, 너 뭐야? 뭐긴 뭐야? 이 사람 남편이다. 두들겨 패기 전에 당장 안 꺼져? 이런 미치... 오냐? 아주 버릇없는 것들끼리 쌍으로 만났구나. 야, 보험금 나면 다시 찾아올 테니까 전화 받아. 안 받으면 죽을 줄 알아. 네 번호랑 집 주소랑 다 알고 있으니까. 남편은 키가 190에 덩치가 운동선수급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순둥한 사람이었지만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남편의 서슬에 기가 죽었는지 아버지는 움찔해서는 뒷꽁무니를 슬슬 빼면서 달아났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잊지 않고서요. 여보, 처제,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형부. 여동생은 어이가 없고 너무 분한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요. 뒤늦게 자세한 사정을 전해들은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그 인간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화를 냈죠. 원래도 제 집안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아버지를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일도 없겠지만 만난다고 하면 진짜 가만 안 두겠다고 했었죠. 저는 아버지가 뱉고 간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찾아왔다는데 계속 오면 어떡하지? 보험금도 보험금이지만 우리 집이랑 연락처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인간 계속 찾아와서 무슨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이사라도 가야 하나? 걱정하지 마. 그럴 일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여동생을 달래며 남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 불안하니 여동생에게 당분간 저희 집에 와서 지내라고 했고요.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닌지 그 인간은 그 뒤로 집 앞에도 나타났고 동생이 사는 오피스텔 경비말로는 여동생이 사는 곳에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나정이가 저희 집에 있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바로 아버지의 뒷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단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요.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찰이 작정하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없다더니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새로 살림을 차린 여자와 사기를 치고 있던 중이었고요. 일단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그때 바람이 나서 살림을 차렸다던 여자가 아닌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심지어 새로 만나는 여자도 사기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더라고요. 그 인간 이미 사기 전과가 수두룩하더라. 그것 말고도 자잘하게 고소당한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미 전과가 있는데 또 무슨 사기를 치고 있다고? 진짜 답이 없다. 내가 매일 보는 게 그런 사람들이잖아. 본성은 절대 쉽게 안 바뀌지. 지금까지 같이 살았으면 가족들까지 전부 나락으로 끌고 갔을 거야. 떨어져서 산 게 천만다행이지. 저와 여동생은 고소 절차에 들어갔고 남편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사기를 치고 있던 현장을 덮쳐 사기 증거들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때린 장례식장 CCTV를 증거로 제출해 협박죄와 상해죄를 추가했죠. 심지어 마지막 건은 집행유예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사기죄, 협박죄, 상해죄까지 죄목도 다양하게 추가되어 지금은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지는 못하고 또 나오게 되더라도 남편이 경찰인 걸 알았으니 쉽게 찾아오진 못할 거라고 했죠. 그마저도 여동생이 너무 불안해해서 연락처를 모두 바꿨고요. 얼마 전 이사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동생과 엄마의 유품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꼴을 그나마 엄마가 보지 않고 돌아가신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저희는 다시 옛 생각이 떠올라 한참 동안 추억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연년생인 동생이니 저와 그렇게 추억이 많이 다를 리는 없었죠. 그런데도 놀라운 건 둘 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장점 하나씩은 있다던데 그마저도 찾지 못한 건 저희의 문제였을까요?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도 고통받고 살았던 시간들이 아깝기도 하지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행복하게만 잘 살아볼까 합니다. 여동생과 함께 엄마의 남은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